사실 우리 주변에는 가벼운 약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것이 뭐냐면 모든 약은 독약이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네, 다들 평안하신 것 같으세요. 밤새 비가 내렸는데 정말 그 밤새 그 촉촉하게 단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른 세포에도 그런 성령의 그런 은은한 단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지혜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제목이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는 치료제, 다시 말하면 효과 없는 처방약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도 계속 처방되어 왔던 약들인데요. 흔히 자, 그런 약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학의 바바라 스타필드 박사가 쓴 논문에 따르면 지난번에는 세계에서 그 첫 번째 사망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병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도구였던 방사선과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또 치과형 엑스레이, 이러한 엑스레이에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물론 골절이 됐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는 진단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하지만 잦은 복통이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초음파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이제 흉부 엑스레이에 노출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에 오히려 그 진단 도구가 여러분에게 병을 유발하는 그런 근본적인 사망 원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학의 바바라 스타필드 박사가 쓴 논문에 따르면 발표된 의료 과실이 미국에서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최소 22만 5천 명이 의원성 원인으로 사망합니다. 2000년 기준으로 발표했는데요. 의원성 원인이란 오진이든 치료 행위든 의료인으로부터 유발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원성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의료 과실 가운데 의원성 원인이 지배적인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의료 과실의 1%에서 10% 정도만 보고되고 있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빈번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의사로 인한 사망의 실제 수치는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암과 심장병을 합친 사망률,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과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의료 과실로 사망한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많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가장 낮은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조차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나 유방암이나 에이즈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합니다.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학의 바바라 스타필드 박사의 이제 보고서를 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 의학 저널 The British Medical Journal 편집자인 리처드 스미스 박사가 쓴 논평을 한번 보시자면 Where is the wisdom?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오래된 어떤 의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the wisdom? The poverty of medical evidence. 뭐예요? 어떤 의학적인 그러한 증거의 빈곤에 대해서 이제 리처드 스미스 박사가 쓴 논평을 한번 살펴보시자면 이 논평에는
의료 시스템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요?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단받는 도구들이나 또는 어떤 의료적인 행위들을 받을 때 그런 의료 시스템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논평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교수인 데이빗 에드 박사의 냉정한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드 박사의 논평을 총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Yet only about 15% of medical interventions are supported by solid scientific evidence. 데이빗 에디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Yet only about 15% of medical interventions are supported by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지 몇 프로만? 15%만 뭐 하고 있어요? 의학적인 개입의 15%만 지지되고 있다고요. 뒷받침되고 있고 입증되고 있다고요. 뭐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명백한 증거, 확실한 과학적인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의학적 개입의 몇 프로만? 15%만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충격을 받지 않으십니까? 자, 에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학적 개입의 단지 15%만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스미스 박사는 이는 부분적으로는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의 1%만이 과학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고 또한 많은 치료법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의료 과실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망률의 암과 심장병을 합친 사망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의학적 개입의 약 15%만이 단지 15%만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암에 걸렸을 때,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 걸렸을 때, 심장병에 걸렸을 때 그냥 아무런 과학적인 뒷받침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학적인 처치를 받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빈번한 의료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의료 치료의 예는 수없이 많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시행된다. 단지 15%만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처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 뉴먼 박사는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믿는 것이라는 그 논문에서 의학적인 잘못된 맹신, 고정관념이 증거 기반 의학을 어떻게 밀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처치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빗 뉴먼 박사는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믿는 것을 라는 2900 논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의학적인 관념이 증거 기반 의학을 밀어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그 맹신 가운데 하나, 의학적인 잘못된 관념 가운데 하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응고돼서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들에게 베타 차단제, 베타브로커를 처방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제를 차단해서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것과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주는 약물이 바로 베타브로커라고 하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그러면 심근경색 후에 초기에 멈췄던 심장이 가끔씩 빠르고 강하게 뜁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긴장된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를 투여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인 접근법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8개의 연구 중에서 26개의 연구 결과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근경색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 약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심근경색 후에 취약하고 이른 시간에 베타 차단제를 투여하는 것이 심부전을 확실히 심장이 기능을 잘못해서 이 혈액에 펌프를 해서 그 세포에다가 넣어주지를 못해요. 이것을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심부전을 확실히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연구진은 심근경색증 이후에 혈류의 역학 상태가 안정된 경우에만
베타 차단제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학계 대다수의 기존의 그 맹신적인 그 관념과는 달리 심장 근육이 경색된 후에 심장의 힘찬 반응이 자신과 신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대개 대체의학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산소 공급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 중요한 순간에 심장 기능을 억제해버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심근경색해서 심장의 산소 소비량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산소 공급을 제한시키고 산소 소비량을 줄여주면 심장 기능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힘을 풀려면 심장을 막혀 있는 상태에서 더 조여주면 이것이 기능이 원활하게 심장이 펌프질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장의 막힘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심장을 계속 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이, 더 강하게 펌핑을 해야 될까요? 더 많이, 더 강하게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베타 차단제로 심장 기능을 억제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체는 인간의 의학적인 개입보다 위에 있는 그들만의 완벽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 직후에 이러한 베타브로커의 사용이 치명적인 심장마비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과학적으로 수없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료인들은 이것을 검증이 뒷받침된 치료법이라고 믿고 많은 환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이것을 일컬어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저는 얌전해서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되어 있는 의학적인 관념이 과학적인 증거와 모순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료 과실로 인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사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요새 공황장애나 조울증, 우울증, 사실은 암 환자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공황장애. 희한하게도 의대생들이 이제 캐나다나 또는 미국이나 이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조기에 유학 간 친구들이 공황장애가 생겨서 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혹은 캐나다에 가서 외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도 바쁜데 거기서 이제 한국 엄마들의 이 강력한 치맛바람에 의해서 적어도 의대나 치대 정도는 또는 법대 정도는 공부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엄마들에 의해서 주로 조기 의학을 갔기 때문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공황장애로 호소했던 친구들의 하소연을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집에서도 압박을 받고 쉼이 없고 엄마한테 계속 성적표에 시달림을 받아야 됐고 학교에서도 언어도 따라가야 되고 공부도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굉장한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어지는 프로작과 같은 항우울제가 부작용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오히려 플라시보 위약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항우울제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수백만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프로작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대 암 치료의 성공 기록은 가장 약한 플라시보 위약에도 못 미칩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위암, 폐암, 간암 또는 십이지장, 유방암 많은 대부분의 암 환자들의 약 몇 프로만 치료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술이나 또는 항암 또는 방사선 처치에 의한 대중요법에 의한 빅3 3대 처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처치를 받으시지만 대개 평균적으로 암 환자의 몇 프로만 치료가 된다? 7%만 치료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플라시보 위약의 효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보가 무슨 건지는 아세요? 예, 제가 시간마다 알려드렸었는데 플라시보는 어떤
어떤 심리적인 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것을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고, 반대로 노시보 이펙트는 나 이거 먹으면 두통이 생긴대, 이 약을 먹었는데 잘못 먹었는데 이 약이 부작용이 상당히 많대 라는 어떤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것을 노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 플라시보 위약, 가짜 약에도 못 미칠 만큼 평균적으로 약 7%의 성공률밖에 거두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몸들이 이 정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암세포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환자는 죽어나가는 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의학적 관념이 과학적 증거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처방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특별히 중이염이나 알러지 비염이나 또는 기관지염이나 축농증 또는 인후통 등의 복용하는 항생제가 사실은 해당 부위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이나 축농증이나 인후염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 적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항생제가 남용되기 때문에 슈퍼버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매년 7명 중 1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이러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고, 몇 명 중에 1명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중이염이 걸렸거나 기관지염이 걸렸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인후통이 있거나 여러 가지 가벼운 염증 상태에 있을 때 처방되어지는 항생제는 사실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계속 초토화시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중에 1명 이상이 처방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많은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더 발생하고 연간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저항하는 계속 항생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말을 듣지 않는 슈퍼버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는 허리 수술. 의사들은 매년 약 60만 건의 허리 수술을 합니다. 여기에 약 200억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허리 수술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거의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개천 시내에만 해도 허리 수술 받아가지고 지금 허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희 집에 농사일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 허리 수술을 받으신 이후부터 전혀 허리를 못 쓰시고 악화돼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허리 수술이 비수술적인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시행되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무릎 골관절염을 교정하는 관절경 수술. 여러분, 관절경 수술이 뭔지 아세요? 무릎 골관절염이 있을 때 관절경 수술을 요새 좀 시행들을 하시는데요. 관절경 수술은 뭐냐면 관절에다가 작은 카메라하고 수술용 기구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하는 수술을 관절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골관절염이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관절에다가 작은 카메라와 수술용 기구를 삽입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데, 이런 수술들도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흉내내려고 가벼운 마취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엉터리 수술보다 더 효과가 있다 없다? 더 효과가 있다 없다? 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절경 수술은 비침습적인 물리치료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침습적인 물리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로봇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릎 수술을 하시거나 허리 수술을 하시고 오히려 수술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매년 약 3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무릎 골관절염 수술을 하거나
허리 수술로 인해서 오히려 노인들이 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또 평만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우리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먹는 기침 시럽들. 사실은 효능이 입증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해열제로 또는 이제 열 내리거나 이런 걸로 뭘 써요? 기침 시럽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시는 거 주주주주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감기약은 이러한 감기 시럽들은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고 호흡이 정지될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감기 시럽 많이 먹여보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의료 처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진이 소아청소년 의학기록 2010년 11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소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반 의약품으로 인한 합병증과 과다 복용이 어린이들이 시럽이 맛있어서요 잘 먹습니다. 처음에 용량은 한 숟갈인데 3숟갈, 4숟갈 먹는 친구들 많죠. 사실 어린이 응급실 방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유가 합병증과 과다 복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3분의 2는 아이들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의약품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런 의료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오히려 정확히 정해진 양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07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무슨 약 투여를 금지했다고요? 예, 기침약 시럽으로 된 기침약 투여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암울한 성공률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수술을 계속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관절염 수술을 계속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또는 조울증에 있을 때 이런 프라적과 같은 항우울제를 사용해야 하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계통의 약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피부 바이러스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암울한 성공률에 대해서 이것을 왜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증세만 억제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피부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다고 해서 자꾸 이 호르몬제제나 이 피부약 계통의 이런 항호르몬제들을 쓰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증상마다 폐암에는 폐암 특효약이 있고 위암에는 위암 특효약이 있고 감기에는 감기 특효약이 있다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모든 증상마다 거기에 딱 맞는 약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의 유혹이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유방암이면 유방에 좋은 어떤 특효약이 있을 거야. 간암이면 간암에 좋은 특효약이 있을 거야. 아바스틴 같은 그런 어떤 표적 항암제가 있어야 될 거야. 이레사 같은 표적 항암제를 써야만 내가 폐암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잘못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모든 병은 사실 여러분 하늘마을에 오니까 위암 환자 따로 처방전이 있고 간암 환자 따로 처방전이 있고 그렇던가요? 모든 여러분들의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잘못되어 있는 식습관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고 퇴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혈액이 산성화돼서 암이 주인님! 깨셨죠 이제? 다들 주무시다가 주인님!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이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자꾸 내 세포가 정말 혈관이 자꾸 막히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으로 제 혈관을 자꾸 막아버리시면 제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세포 독소와 노폐물들을 싹 다 묶어서 혈관이나 림프나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암세포인데 암을 적으로 잘못 알고 암을 자꾸 공격하면 암은 더 공격적이 되고 암세포는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집어넣으면 암세포는 죽이는데 여러분은 죽어 있어. 암세포가 죽기 이전에 여러분의 다른 세포는 다 죽어 있어서 의사들이 검사해보니까 암세포는 다 줄었어. 그래서 이거
항암제로 성공이야 했는데 환자가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확한 의학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깨셨죠? 목소리가 하도 커서 깨셨죠? 식사하시고 나니까 노곤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항생제들이나 표적 항암제들이나 가볍게 생각하는 감기 기침 시럽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벼운 약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것이 뭐냐면 모든 약은 독약이다입니다. 그것과 함께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를 배운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와는 관계없이 신앙처럼 그것을 맹신해요. 감기 걸리면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내과에 가셔서 감기 기침 시럽 먹이고 그리고 와야지 애가 낫는 줄 알고 계속 밥 먹이고 시럽 먹이고 밥 먹이고 시럽 먹이고 아이들은 시럽이 달달달달 하니까 맛있어서 또 자꾸 정량보다도 더 먹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이 점점 퇴화가 되고 또 항우울제는 정말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부족한 햇빛도 안 보고 또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안 먹이고 죽은 음식만 먹이니까 자꾸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또는 패닉 디스오더 같은 공황장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뇌에 영양제가 있는 음식은 안 먹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걸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죽은 음식을 자꾸 먹이고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먹이니까 주인님 저 정말 우울해 죽겠어요. 제발 저에게 산 음식 좀 주세요. 이게 바로 우울증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증세만 억제하기 위해서 항우울제,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 오히려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증세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의학적 관념이 증거 기반과는 전혀 모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는 효과와는 관계없이 신앙처럼 그러한 것들을 맹신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마루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루타 아시죠? 예, 마루타 아시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 흥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공짜로 신약을 써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고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몇 분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새로운 신약이 생겨서 제가 이제 이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매일 공짜로 그 신약을 줍니다. 그럼 막 좋아하세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고 있고 마루타가 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지혜를, 올바른 건강의 지혜를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가진 종합적 시스템인 나의 신체를 이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효약을 찾아다니고 죽효약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특효약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특효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효약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 암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먹어서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빼서 해독을 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특효약 주고 계속 이러니까 특효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더 초토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처럼 값비싸고 침습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해로운 의료적 개입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아프게 한다, 더 낫게 한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더라 아니면 계속적으로 당뇨약 드시고 계속적으로 인슐린 처방 받으셔도 인슐린 하루 이틀 안 먹으면 다시 또 그 당 증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치료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당뇨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평생 혈압약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하셨죠?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한다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항생제가 정말 이 가벼운 부비동 감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항생제가 가벼운 부비동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허리 수술이 정말 내 이 허리 불편한 것을 낫게 할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화학요법이 내 암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일까?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의학적인 이 잘못되어 있는 관념 대신에 실증적인 7%밖에 무려
7%밖에 성공률을 거두지 못하는데 그것도 대중요법에 의해서 치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히 스스로 치료가 된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고작 7%의 승률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나는 이 의학적인 관념 대신 실증적 데이터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현대의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많이 우리들을 살리고 있다? 예. 잘못되어 있는 의학적인 관념에 의해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처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의 몸을 지혜롭게 다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잘못된 의학적 관념에 의해서 내 몸이 더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진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들을 잘 터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